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0월 8일 목요일 시작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보료를 못 낸 아무개 씨의 밀린 보험료 추징을 위해서 군에 입대한 그 아무개 씨 아들의 급여 통장을 압류했습니다. 손댈 게 따로 있지 탈탈 털어도 월 몇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군인 아들의 월급 통장을 압류한 겁니다. 건보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칭찬이라도 해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서울 강남에 최소 10억 원쯤에 육박하는 아파트를 갖고 있고 물론 차도 있고요. 연 수천만 원대의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데도 아내가 직장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얘기냐고요?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전 이사장의 사례입니다. 김 전 이사장은 자신의 이런 케이스를 공개하면서 1년 전부터 이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감무소식이고 건보공단은 사병의 월급 봉투에나 손대고 있습니다. 반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지병과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세상을 등진 송파 세 모녀의 한 달 건보료는 5만여 원이었습니다. 그 5만 원, 모녀에게는 바윗덩어리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 제발 우선순위부터 가려서 일 좀 하기 바랍니다. 상식대로 하자는 말을 계속해야 하는 것만큼 저주스러워지는 일도 없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빅맥보다 바비박스밥이 낫다. 와퍼보다 바비박스밥이 낫다. 밥이 박스에 담겨 빠르고 간편하게 그리고 근사하게 당신의 식사 시간을 채워줍니다. 먹방 하종우도 차기작의 추가씬을 요청했다던 바비박스. 학동역 1번 출구 KFC 그 윗집 바비빵. 패스트푸드 하면 우리가 햄버거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강에 안 좋습니다. 건강에 안 좋죠. 네. 그런데 이제는 밥으로 이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 포장이 햄버거 포장 같아요, 진짜. 더 저는 세련돼 있고 세련됐어요. 되게 깔끔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네. 그 박스 안에 있는 밥을 숟가락으로 벤치에 앉아서 퍼먹으면 굉장히 그 모양이 네. 잘 살 것 같아요. 월스트리트가에서 굉장히 바쁜 비즈니스맨 같은 느낌. 맞습니다. 네. 심지어 지금요, 전국 곳곳에 있는 그 바비박스 매장에 방문하셔서 9,000원 이상 사시면 이 바비박스 페이스 버러. 페이스 보틀입니다. 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나는 페이스 벌을 왜 세우나 했죠. 그러니까요. 발음 정확하게 해. 예. 네. 그리고 뭐 방문 후기 또 SNS에 올리면 아이패드, 디카 많은 상품들이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맛을 보시면 점심 한 끼 아주 충분하게 채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비빵. 아직도 콘도 회원권 분양받으세요? No. 저렴한 금액으로 회원권을 이곳에서 구입하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콘도 회원권, 여러분이 찾는 회원권에 관한 정보가 모두 있습니다. 회원권 114, 대한민국 대표 회원권 거래소 회원권 114.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02544-6114, 02544-6114.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회원권 114.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네.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 또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네, 4시 34분 됐습니다. 뉴스 브리핑 받으실 시간이죠. 정승주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 저지를 위한 총공세에 나섰군요.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은 국사교과서 국정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해서 공세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렸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아버지는 친일파 중용, 딸은 구구파 중용, 그리고 아버지는 군사 쿠데타, 딸은 역사 쿠데타라고 박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국가가 국민의 생각을 하나로 통일시키려는 발상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다. 국가 정체성을 부정한다면 검정 과정에서 걸러내면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병헌 최고위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가지고 당과 청와대가 갈등이 빚어지는 문제를 역사교과서 문제로 돌파하면서 물타기 하려는 그런 얄팍한 꼼수가 숨어있는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가 결국 제대로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파행돼 버렸군요. 예.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교문위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 20여 명이 경쟁적으로 의사 진행 발언을 하면서 오전 내내 본격적인 국정감사는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조만간 국정교과서 방침이 발표될 거라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도 황 부총리는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황 부총리의 답변은 관련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쳤습니다. 여기에 교육부가 관련 자료를 일부 여당 의원들에게만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감장의 분위기는 한층 험악해졌습니다. 결국 박주선 교문위원장은 더 이상 원활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감사 중지를 선언했습니다. 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이 현역 컷오프 탈락시킨다 이 얘기죠. 그리고 예. 전략공천도 필요하다. 청와대의 의중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한 말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공천특별기구 위원장의 뜻이 없다고 밝히고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을 탈락시키는 컷오프를 포함한 전략공천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회의에서 특위위원장 선임이 계파 유불리로 해석되는 인물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중량감과 정치적 역량이 있는 분이 실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컷오프는 불가피하다면서 새누리당의 강세 지역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며 그 공간에 참신한 인물들의 경쟁이 이루어져 훌륭한 후보를 선택하도록 국민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서 전략공천이 사천이 돼서는 안 된다며 신진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을 포함해서 40-50% 물갈이를 목표로 하고 전략공천도 20%는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네. 마치 공천위원장이 되어서 업무 지침을 밝히는 듯한 얘기군요. 구체적으로 퍼센트까지 지목해가면서 예, 자기는 안 나오고 뭐 그런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는 또 안 맞겠다 그러더니 안 맡기면 큰일 나겠는데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총리의 친서를 전달받았죠. 내용이 뭐라고 쓰여 있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이 방한 중인 일본 연립여당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스오 대표를 만나서 아베 총리의 친서를 말씀처럼 전달받았습니다. 야마구치 대표는 박 대통령을 만난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이 협력하면서 교류와 안정을 유지해왔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는 아베 총리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의 참석을 기대한다고 답했다고 야마구치 대표가 전했습니다. 또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도 대화의장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밝혔고 박 대통령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열리게 되어 있는데 그때 한일, 중일 각기 따로따로 또 별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질지도 지금 관심이죠. 양국 3국 외교부 장관들 사이에 지금 물밑 교섭이 오가고 있고요. 자, 충암고 급식 비리가 일파만파인데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군요. 그렇습니다. 서울 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서울시 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따라서 수사를 의뢰한 충암 중고등학교 급식회계 횡령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충암 중고등학교의 급식 운영 관련 민원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충암고는 2012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약 4년간 학교 급식일마다 식자재 검수 이후에 쌀과 농산물, 공산품 중 일부 품목의 30% 분량을 무단 반출해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4일 급식 비리 의혹을 받는 충암고가 총 4억 1,035만 원을 횡령한 의혹을 적발해서 관련자 파면을 요구하는 동시에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아울러 학교장과 행정실장, 용역업체 직원을 포함한 18명에 대해서 파면 요구와 고발 조치하고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서 횡령액 전액을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건 당연히 환수해야죠. 롯데, 재벌 롯데가의 경영권 분쟁 잠잠해진가 싶더니 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아요. 예. 지난 8월 경영권 분쟁에서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패배했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신격호 총괄 회장의 자리를 불법적으로 탈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격호 총괄 회장이 경영권을 되찾기 위한 모든 권한을 자신에게 위임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직접 서명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신 전 부회장 측은 이를 근거로 신격호 회장 해임 무효 소송 등을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롯데그룹은 즉각 한일 롯데그룹 경영권에 대한 사항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락된 듯했던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소송전에 돌입하면서 새로운 국면 맞게 됐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는 경제뉴스 브리핑 시간에 좀 더 소상히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유모조모 들어보겠습니다. 자, 18년 전에 발생했던 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 그 재판 오늘 처음으로 열렸죠?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더 패터슨에 대한 첫 준비 기일을 열었습니다. 패터슨은 직접 재판에 출석을 했고 변호인을 통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패터슨 변호인 측은 아무런 원한과 목적도 없는 살인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만이 저지를 수 있다면서 당시 마약에 취해 있던 에드워드 리가 범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 측은 사건 당시 조중필 씨에게 생긴 상처로 볼 때 전신에 피를 뒤집어 쓴 패터슨이 범인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양측의 입장과 증거 관련 정리를 위해 마련된 공판 준비 기일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다시 열립니다. 22일이요. 네.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급식 감사를 놓고 아주 감정이 날이 설 대로 선 공방을 벌였다고요? 맞습니다. 경남도가 최근 급식과 관련해서 학교 감사 방침을 밝히자 경남도 교육청이 감사 거부를 시사한 가운데 양 기관이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어제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도의회에서 진행하는 행정사무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면서 경남도 감사 거부가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의도였다면 도의회 행정사무조사도 거부했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도 감사방침은 무상급식 지원 중단 이후 비등한 비난 여론을 피하려는 정치적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앞서 경남도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2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던 학교급식 감사를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능과 무관한 초중학교까지 수능을 핑계로 감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의도라고 도는 주장했습니다. 네. 감사 불응 시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피감사 관계자 전원을 직무유기와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하겠다는 방침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경남도와 교육청은 덩치는 도청이 물론 훨씬 세지만 예우상 그리고 법률상 지위는 동등합니다. 그만큼 교육 독립, 교육 자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그러는 건데 도가 마치 이렇게 아랫사람 대하듯 드자비를 세게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한성질 하시는 홍모 지사 뒷배가 든든하다고 보고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거겠죠. 예. 국정감사를 받을 거면은 의원들 앞에 소상히 말하고 국민께 보고하는 형식이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경남도하고 도교육청하고 싸우고 있네요. 이건 국정감사가 아니군요.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보 출신이 징역 4년의 실형을 꽤 센 실형인데 왜 받았답니까 또? 예. 수십억 원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보 출신 김일수 전 테라텔레콤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해서 오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을 하면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자신의 대출 채무에 대해서 회사에 연대보증을 시킬 당시 자력으로 채무를 갚을 상황에 있지 않았다면서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30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 금액이 크다는 점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데다 1인 회사로 사실상 개인 사업체로 운영된 점을 고려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25년 뒤에 그렇게 먼 빛날 얘기는 아닙니다. 25년이면 2040년,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에 25를 한 번 더 해보십시오. 그때 되면 한반도의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3.4도쯤 올라가고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지금보다 최소 2배쯤으로 늘어난답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상청이 올 초에 발간한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14에 따르면은 지구온난화가 현재와 같은 추세로 지속이 될 경우에 현재 11.0도인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은 2041년에서 2070년에는 3.4도 올라간 14.4도가 되고 이번 세기 후반인 2071년에서 2100년에는 5.7도 오른 16.7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수준의 기온은 현재 제주 남단의 연평균 기온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금세기 말이 되면은 전국 평균 기온이 따뜻한 제주도 수준으로 변한다는 것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한 온대 기후에서 아열대 기후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열대 기후가 되면은 한랭성 식물과 병충해가 줄어드는 대신 난대성 식물의 서식지와 아열대성 병충해가 늘어나서 농작물 재배가 지금보다 힘들어져서 식량 문제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의 주식인 벼의 생산량은 앞으로 25년 정도 후에는 현재보다 5% 가까이 줄어들고 월동작물인 보리는 재배 수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자연과학적 지식이 워낙 부족해서이겠지만 저는 좀 기후가 따뜻해지면 모든 농사가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 가면은 2모작, 3모작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보다 따뜻해져서 아열대가 되면은 농사는 조금이라도 잘 되고 소출도 늘겠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군요. 예.
아열대성 병충해가 늘어나서 농작물 재배가 지금보다 힘들어진다. 그래서 쌀, 수확 최소 5% 정도 줄어든다 이 얘기죠. 허허. 네. 자, YG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말하면 무슨 그 이수만 씨가 이끄는 SM인가 거기하고 뭐 쌍벽을 이룬다고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 YG 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대표 왜 불구속 입건됐습니까? 건물을 무단 증축한 혐의로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불구속 입건이 된 것입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양현석 대표를 불구속 입건해서 지난 1일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대표는 서울 합정동에 있는 YG 엔터테인먼트 사옥을 무단으로 증축한 혐의와 서교동에 있는 자신의 건물 내 주점도 일부 불법으로 구조 변경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양 대표는 실무자가 한 일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마포구청은 양 대표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네. 내일은 10월 9일 한글날 다시 국경일로 지정이 됐죠. 그리고 토요일은 또 토요 휴무제를 채택하고 있는 상당히 많을 테니까 연휴일 텐데 연휴 앞두고 뭐 계획들 세우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날씨 좀 알아볼까요?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북부는 늦은 밤에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그 밖에 중부지방에는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진다는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아, 비가 좀 오는군요.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정승조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어? 우울해. 우울해? 고민 있어요. 고민 있어요? 사랑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관심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힘들어하는 이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지금 말을 걸어주세요. 당신의 물음표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오늘 뭐 공천 룰 정할 특별기구 이거 뭐 며칠 전부터 한다 했는데 투닥투닥거리느라고 못하고 있었죠? 네. 그 위원장을 누구로 할 거냐, 뭐 사무총장한테 맡길 거냐, 아니다 그거는 김무성 사람 같으니까 딴 사람 하자 이거 가지고 티격태격 하던데. 네. 그래서 뭐 김무성, 원유철, 서청원 이렇게 3자 회동을 한다고요? 예, 오늘 오전에 한번 만났고요. 예. 점심 직전에 한번 만났고 오후에도 지금 한번 만났습니다. 아직까지 최종 결론은 안 났다고 하는데 예. 어쨌든 뭐 오늘 이제 내일이 휴일이니까 예. 오늘 결론을 내고 다음 주에 이 위원들 인선까지 해서 네. 이제 그 특별기구를 공식 출범시키겠다 지금 이런 입장을 갖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네. 아직 뭐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닌데 지금 당 주변에서는 그 친박계가 밀었던 이 김태호 최고위원이나 예. 또 김무성 대표 쪽에서 주장했었던 그 황진환 사무총장 말고 예. 이 제3의 인물이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 대상으로 그 해양수산부 장관 했었던 이주영 의원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뭐 단정적으로 좀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뭐 이주영 의원 쪽으로 이 가닥이 좀 잡혀가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예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물론 뭐 위원장 인선도 인선이지만 실제 이제 그 안에서 어떤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 거냐 이게 지금 몇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대체로 지금까지 뭐 얘기된 게 이제 전략 공천과 관련한 부분, 여론조사 반영 비율에 관한 부분, 뭐 이런 몇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지금 얘기 나오는 건 오늘 3자 회동에서 이제 그와 관련한 얘기가 좀 있었고 오갔고, 그래서 현재 당원 당규가 지금 이 당원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당원 당규에 기반을 하되 지역구별로 상황에 따라서 이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좀 다소 높이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쪽 이렇게 지금 이 3인이 새로 의견을 좀 모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현행 당원 당규대로 그것에 기반해서 가되 여론조사 반영 비율은 좀 다소 높이는 쪽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18대 19대 때 그 김무성 대표가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했었던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이 컷오프나 또는 뭐 의정평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현역 의원들을 이 개파의 입맛에 맞춰서 다 잘라냈다 뭐 이런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김무성 대표는 뭐 며칠 전에도 현역 의원 컷오프는 없을 거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대체로 컷오프 제도는 도입을 하지 않더라도 아마 공천 과정에서 이 경선을 하게 되면 결선 투표로 가는 이 방안은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컷오프 없이 결선 투표가 있으면 사실 후보들이 미리부터 뭐 단일하고 그럴 이유가 없고 그렇게 되면 어느 후보도 50% 과반 득표를 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 3명 이상의 출마를 했을 경우에 그렇게 되면 상위 1, 2위가 마지막에 결선 투표를 하는 것.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현역 의원 교체 지수가 대체로 높다. 이제 이런 평가가 많은 걸 보면 예. 영남권 같은 경우도 현역 의원 물갈이가 가능해질 거다. 뭐 이런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나저나 오늘 김태호 최고위원 말한 거 보니까 공천위원장 안 시켜주면 굉장히 서운해할 것 같아요. 항목별로 퍼센트 꼭꼭 꼬집어서 뭐라고 하던데. 나중에 이제 공천심사 과정에서 이제 사실 김태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뭐 지금 막 말하는 거죠. 그렇죠. 뭐 일정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뭐 다 계산해놨더라고요. 뭐는 몇 프로 하자고. 일을 참 찾아서 열심히 하시는 분 같아요. 그런 분을 총리를 시켰어야 되는데. 왜요? 자, 새정치연합 소식도 좀 듣죠. 비주류 네네. 일각에서 내년 총선에서 친노당과 비노당으로 각기 나가는 방안은 어떠냐? 이런 얘기. 이게 참 기어이 이런 말까지 나오네요. 오늘 그 민진모 소속의 이 수도권 재선 의원이 기자들하고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누구라고 이름 말하기 좀 거시기해요? 그냥 말. 일단은 조금 어차피 뭐 기사화가 아마 내일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실명이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그 의원이 뭐 어플을 걸고 얘기한 건 아니니까. 이름 말하기 뭐하면 어느 지역구만 말해도 돼요.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 의원입니다. 그 기자들하고 이제 만나서 점심 먹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러니까 야당 어차피 야당이면 100석이나 80석이나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신노당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지금처럼 새정치민주연합으로 100석 얻느니 신노당과 비노당으로 나누어서 80석 얻는 게 더 낫다는 얘기가 있다. 그러니까 전원 형식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의 의중도 좀 실어서 뭐 탈당해서 교섭단체 만들면 어차피 12월에 국고보조금 맞고 충분히 선거 치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그에 앞서서 한 얘기는 지금 이제 오늘도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혁신위 활동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이 야당 수립반장들하고 만나서 이제 비판을 했었는데 그거하고 좀 궤를 같이 하면서도 조금 더 나아간 얘기인데요. 혁신안이 사실 내용상으로는 괜찮은 거긴 하지만 비주류 입장에서는 뭐 시쳇말로 발목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그래서 더 세게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민진모가 주최하는 혁신 토론회 같은 거를 하는 것도 좀 세게 고춧가루를 뿌리려고 하는 거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금 이게 뭐 비주류 전체의 의견은 아니겠지만 비주류 내부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랄까요?
그러니까 상황 전체를, 이 진영의 전체의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고민이라기보다 본인들의 그 국회 재입성,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앞세운 그런 것들이 지금 비주류 주장에 상당 부분 깔려 있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하나씩 둘씩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혁신안이 잘 짜여졌느냐, 국민들의 염원을 담고 있느냐에 대한 안철수 의원의 일관된 주장은 일단 뭐 높이 사고 싶은데.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이렇게 조목조목 팩트에 근거해서 비판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그럽니까? 아니면 그냥 막연히. 그렇지는 않고 있죠. 지금 안철수 의원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내놓은 건 거의 없고. 그러니까 막연히 그냥 국민들은 감동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만 그렇죠. 말하면 좀 그렇잖아요. 뭐 반부패 관련한 혹은 혁신 방안이라고 이제 본인이 얘기했던 세 가지. 예. 뭐 부패 인사 척결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명제 비슷하게 제시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자 이런 제안을 아직 한 적은 없죠. 근데 이제 오늘 점심 때 얘기했다는 그 비주류 의원의 말은 이게 뭐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구체적인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아직 뭐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 그런 비주류의 그 혁신위원회 활동 그리고 혁신안에 대한 비판이 말씀드린 대로 이 대승적 차원에서 이 진정성을 가진 비판이라기보다 이 개인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그런 비판이다라는 그런 좀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뭐 혁신안에 어떤 점이 뭐가 잘못됐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차라리 구체적으로 갖춰서 그렇죠. 얘기하면 좋겠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또 다른 생선적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뭐 국민들은 별로 시덥지 않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래버리면 걷다 대고 그때부터는 이제 서로 정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각자 근거를 대는 국민들은 다 있을 텐데. 그나저나 그 부산에는 안 가겠다 그러고 지역 구민과의 약속이 있으니까 나는 저 상계동 노원평 계속 나가겠다 이러는데 노회찬 전 의원도 아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안 의원이 거기서 당선이 되면 최소한 서울시장급 또는 대선 후보급으로 거론되는 노회찬 전 후보를 이기고 내가 당선이 됐으니까 나는 확실한 대선 주자다. 이런 거 혹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또 여당에서 누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본인의 거취를 차라리 좀 확실히 정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참 안철수 의원은 그 V3 백신 만들어내신 것부터 알 수 있지만 참 끈질기고 집요한 한우물을 파는 그런 점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정치와 혁신에 대해서 지금도 굉장히 절차탕마 대기만성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고 혁신에 대한 문제점 제기 언제 한번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는데 잘 응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언론 입장에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네, 5시 3분 30초 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주고 계시는 말씀 잠깐 볼까요? 그 전에 네, 오늘 진짜 인터뷰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한정혜 의원 연결할 건데요. 실업급여 액수와 지급기간이 좀 늘죠. 그 대신 이제 지급 대상 이런 건 꼼꼼히 보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가야 하는 거 맞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모저모 자세히 좀 얘기 듣겠습니다. 임금 피크제에 대한 얘기도 말미에 묻겠습니다. 한정혜 의원 노동 쪽에 지금 뭐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데 꼭 오늘의 주제가 아니더라도 사회 관련, 그다음 당내 상황 이런 것도 궁금하시면 말씀 주십시오. 기탄 없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얘기 나오면은 조금들 심정이 조금 사나워지시는 것 같아요. 뭐 정치적 호불호는 있을 수 있는데 제발 말을 흐릴 때가 있고 분명히 해야 할 때가 있죠. 나아갈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고 물러서야 할 때가 있듯이 정치인에게 모든 사안에 대해서 명백한 입장을 밝혀라라고 말하는 건 좀 가혹한 질문이고 때론 두루뭉실하게 할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략 전술상으로. 그런데 안 의원은 일관되게 모호함이 너무 많다. 그것은 아마 좀 고치기 힘든 많이 굳어진 일종의 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혁신안의 어떤 점이 불만스럽다 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조목조목 들어서 말을 해야죠. 왜? 혁신안이 지금 제1야당을 살릴 거의 마지막 처방전 아닙니까? 그 처방전은 풍부하고 확실할수록 좋은 거니까 본인이 그냥 무슨 3대 원칙 천명하듯이 그것만 뚝 던져놓고 그 뒤에 강론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실망스럽다. 당대표를 지냈던 사람으로서 그런 점은 좀 보충을 해주길 바라는데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회고록 중 일부 상당히 내용이 긴데요. 이종찬 전 국정원장 DJ 정부 때 요직을 많이 역임했죠. 이종찬 씨의 회고록 중에 한 부분을 옮겨주셨습니다. 12.6 당일 뭐 이런 제가 다 읽기에는 너무 벅차게 양이 많은데요. 12.6 그러니까 이종찬 부임 후 처음으로 12.6 사건 현장의 사진들을 볼 수 있었다. 끔찍했던 궁정동 안가 현장. 박정희 전 대통령이 총에 맞아 쓰러졌던 것 주위에는 피가 낭자했다 등등 있고요. 이종찬 원장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아니 경호실장이란 자가 총도 안 차고 딴짓할 때는 잘 날뛰더니 그랬다는데 같이 공유하죠. 그만해라 그네야 아니면 뭐야 그깟 30억쯤 해먹었다고 4년? 언놈들은 수백 수천억 해먹어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받던데 또 그냥 아예 그런 것도 안 받고 그냥 잘 사는 놈들 있고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반어법으로 꾸짖어 주셨네요. 토토하하 인간임을 포기한 사람이 학교 교장을 하고 있다는 게 경악스럽다. 여태 너무 순진하게 살아왔나 싶기도 하고 돈 많이 벌려면 나쁜 짓 해야 한다면 그냥 없이 살아도 상식에 맞게 우아하게 살아갈란다 라고 아마 충암고 이사장 교장 그쪽 얘기하시는 것 같죠? 없이 살아도 상식에 맞게 우아하게 살아갈란다 이게 맞습니다.
베테랑이란 영화를 보니까 뭐 그 황정민이 열연한 형사 이런 대사가 나오죠. 우리 돈은 없어도 가오 빠지게 살 순 없잖아. 뭐 그랬던가요? 아무튼 그런 얘기죠. 가오하고 돈 얘기가 나오던데. 물론 뭐 전형적인 그 경찰 형사 영화의 뭐 전형입니다. 대사도 다 눈 감고도 외울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래도 익숙한 대사지만 뭉클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돈보다 중요한 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게 나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는 첫 발자국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상식에 맞게 우아하게 참 좋습니다. 이거 가훈으로 써도 좋겠네요. 상식과 우아. 출첵 인사해 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패스합니다.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사람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나 해주셨네요. 친일파라고 하지 말고 친일 민족 반역자라고 표현을 정정하면 어떨까요? 동의합니다. 아주 의미 규정도 명확해지고 근데 조금 길어진다는 차원에서 언론에서는 가급적 줄여서 말하는 게 뭐 본능적으로 그런 게 있으니까요. 친일 민족 반역자 이거는 반민특위 거기에 보면 정식으로 나왔던 법률 공식 용어이기도 했죠. 그걸 그냥 줄여서 친일파라고 하는데 민족 반역자 또 반헌법주의자 헌법 파괴분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한홍구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가 공부하고 있고 곧 뭘 내놓으신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많이 그 연장선상에서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방송 소리가 좀 낮은 것 같아요 라고 사람님이 6시 31분에 쓰셨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저 정말 이렇게 그 볼륨에 관계된 글이 올라올 때마다 막 제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제발 이러지 않을까. 내용 이전에 귀를 쫑긋하거나 인상 쓰지 않고도 편안히 들리기는 해야 되잖아요. 저 말에 이 아무개가 또는 뭐 출연자들이 하는 얘기에 동의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잘 들려야 동의를 할 건 말 건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들리신다 그러면은 막 제가 뭘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유 이거 참 어떡하죠? 이게 우리만의 문제인지. 근데 또 광고는 이렇게 크게 들리고 마이크 연결해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나 출연자들 얘기 이런 건 또 볼륨이 그렇지 않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PD들 얘기로는 더 이상은 뭘 어떻게 하는 조치하는 수가 없다고 하는데 좀 지금도 들으시기에 사나운지 볼륨에 문제가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요?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퍼뜩 지역협의회에 가입해 안 카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이강윤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 쟁점을 짚어봅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겸 미니 과외 받는 시간이죠.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거기 마감 시간이 언제시죠? 따로 없나요? 신문들처럼?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뉴스를 하기 때문에요. 네네. 저희가 4시 30분 정도가 이제 마감이고요. 예. 네, 우리 전화 연결하고 마감이 이렇게 겹치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네. 기자들하고 전화 연결할 땐 사실 그걸 제일 먼저 챙겨드려야 하고.
아무래도 마감 앞두고 있으면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마음이 급하고. 자, 롯데. 뭐 화해하는 것 같고 끝난 것 같더니 여기 왜 이럽니까? 그 끝이 어딥니까 도대체? 이 경영권 분쟁 2라운드가 시작됐다라고 보는 견해가 맞습니다. 네.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이 이제 법적 소송이라는 반격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지금 동생한테 소송 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달이었죠. 이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처음으로 이제 국정감사에 출석을 했죠. 네. 당시에 뭐 경영권 분쟁은 끝났습니다. 뭐 좀 어눌한 말투리지만 이제 재발 가능성은 없다라고 단언을 했는데 네.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제 경영권 분쟁이 재발을 한 셈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자청한 신 전 부회장은 사실 한국말이 더 서툽니다. 이 제기한 소송의 주된 내용이 뭐냐? 경영권 분쟁의 발단이 된 신격호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 대표이사 해임 등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신동빈 동생이죠. 롯데그룹 회장이 이제 한국과 일본 롯데 이사회의 이제 영향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고 이것을 무효로 해달라라는 겁니다. 네. 특히나 이번에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 신 전 부회장은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동빈 회장, 롯데홀딩스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경영권 일단 탈환에 나선 셈인데요. 네. 어차피 뭐 이렇게 되면 어차피 일부에서 우려했던 대로 뭐 이 부자들 간에 이제 이 경영권 다툼 2라운드가 시작됐고 최종 뭐 판단은 법원에서 판가름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한국 법원에 냅니까? 일본 법원에 냅니까? 둘 다 낸 건데요. 일단 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될 거냐? 뭐 크게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과연 이제 이 신 전 부회장이 주장한 것처럼 롯데홀딩스 이사회가 신격호 총괄회장을 해임한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과연 어떤 판단을 내려줄 거냐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겠죠,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뭐 신 전 부회장은 일단 소송을 내면서 뭐 불법이다. 그리고 이제 이 신동빈 회장의 경우 전체 이 롯데 소유 지분이 신동주 전 부회장보다도 낮은 상태에서 아버지 신격호 이 총괄 회장을 이제 해임시켰다라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롯데그룹 측은 뭐 이사 해임이라든가 모든 의결권은 이사회나 주총을 거쳐서 이제 적법한 과정을 통해서 진행된 거다라면서 일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또 하나가 이거 뭐 지난번에 똑같이 뭐 이 아버지 신격호 회장이 과연 건강 상태가 좀 괜찮은 거냐, 정말 어디에 의중을 두고 있는 거냐라는 건데요. 지난번 1라운드처럼 사실 부친의 이제 건강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얘기를 내놓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 역시 신격호 총괄회장이 위임장을 받아서 소송을 대리하고 나선 셈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과연 이제 원하는 게 뭐냐? 신동주 전 부회장의 경우에는 어쨌든 뭐 부친의 뜻은 여전히 장남인 자신한테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쇼맨십이 아니냐? 네. 뭐 이런 분석입니다. 뭐 이에 대해서 이제 롯데그룹이나 신동빈 회장 측은 뭐 지난번하고 비슷하게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제 신격호 총괄회장이 진짜 의중이 담겨 있는지 저희가 의심스럽다. 그리고 이제 건강 상태나 뭐 의중에 대해서는 어차피 재판 과정을 통해서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두 가지만 보충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네. 이인철 기자님을 포함해서 경제부 기자들이 볼 때, 산업경제나 산업부 기자들이 볼 때 신격호 회장의 상태, 명징한 판단력인지 아니면 혹자가 말하는 것처럼 조금 판단력에 흐릿하거나 문제가 있는지 어떻습니까? 일단 첫 번째 이제 고령인 점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0세가 넘으셨죠. 그리고 사실 거동이 그다지 이제 편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판단력이 이제 좀 흐리다라는 것도 이제 롯데가를 이제 직접 이제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이 느낄 수 있는 거고요. 예. 하지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뭐 한국 롯데의 경영권 그리고 일본 롯데의 경영권을 모두 신동빈 회장이 이제 거머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아버지를 내세워서 뭐 위임장을 받아서 소송 대리전에 나서고는 있지만 이게 과연
되돌릴 수 있는 문제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양 이사회를 동시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롯데 현재 있는 남아있는 직원들까지도 모두 신동빈 회장을 이제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아버지도 있고 그리고 누나도 있고 그러지만 아무리 뭐 의결권을 갖고 있는 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좀 돌리기는 역부족이 아니냐 라는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충 질문은요. 주식회사에서 최고 큰 행사이자 의결 기관은 역시 주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주총에서 동생이 다 이겼잖아요. 네네. 그럼 그걸로 끝인데 왜 형은 계속 이런 소송을 내고 그러는 거죠? 일단은 이제 자신이 이제 갖고 있었던 기득권을 이제 한 마리로 동생이 뺏어갔다. 그 불법적인 행위로 뺏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동주 전 부회장의 경우에는 왜냐하면 지금 뭐 아버지 신격호 회장이 이 뭐 롯데 호텔의 집에 가장 큰 이제 이 어른이시면서도 동시에 이제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주회사 격인 거기에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광윤상가 뭐 하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지분이 자기한테로 만일 이제 힘을 보태준다면 충분히 이제 지분율 싸움에서는 이제 누나 목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뒤집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자들은 사실 이게 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렇게 조 단위의 이제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싸움을 할까 하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 집안에서 장자가 차지하는 의미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이제 차남이 차지하는 의미는 굉장히 별다릅니다. 각별합니다. 그렇죠. 거기에다 이제 경영권을 일본의 경영권까지 마저 동생한테 내줌으로 해서 나오는 어떤 소외감이나 소외감 같은 것이 가족 간 이제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어선 게 아니냐. 차라리 이제 계열 분리를 하는 거죠. 한국 롯데는 동생이 하고 일본 롯데는 형이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지금은 오히려 일본 롯데보다 한국 롯데가 더 커진 상황에서 몸집이 그리고 동생이 일본 롯데까지 형이 장악했던 이사회까지 장악하고 있다라는 데 대한 어떤 배신감 그리고 일말의 어떤 이 자기 자존심을 좀 세워야 하는 그런 문제가 아마 이번 소송으로 이어진 게 아니냐라는 관측입니다. 하긴 이해가 되네요. 한편 제가 장남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뺏긴 장남을 한번 상상해 봤더니 주총에서 지구 이구 그것을 떠나서 일단 이해는 됩니다. 동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 나저나 뭐 좀 대국민 사과도 하고 그랬으면 좀 조용히 지나가면서 그래야 될 일인데 저 뭐 지뢰 때문에 그 뭐죠? 제대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국민들과 대통령께 감동을 줬다는 80몇 명의 병사들을 대거 채용하겠다 뭐 이러면서 롯데가 막 점수를 따려고 그러더니 이런 거 한 번씩 터지면 그건 뭐 다 점수 까먹을 텐데 말이에요. 이 SK가 그랬고요. 최태원 회장이 그 SK였나요? 네네네. 미안합니다. 근데 저는 뭐 롯데마트인가에서도 뭐 예, 맞습니다. 일부 이제 일부를 이제 채용하겠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그 첫 번째가 이제 87명 그 건은 SK군요. 그때 또 저기 특사로 나와야 되니까 잘 보여야겠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라고 저도 얼핏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오늘 정부 경제동향 보고서가 발표됐어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올해 한 3% 성장률 전망을 확신하고 있다고요? 오늘 정부가 이제 10월입니다. 최근 경제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게 표지 색깔이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이 그린북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미국은 이제 베이지 색깔이어서 베이지북 그리고 우리나라는 경제동향 보고서가 이제 초록색입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정부가 우리 경제를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이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나온 내용을 보니까 우리 경제가 내수, 생산, 투자에서 메르스 이전 수준을 회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5월에 나타났던 예기치 못했던 중동 중국 호흡기 증후군 사태 이걸 이제 이겨내고 있다라는 건데요. 특히나 이제 지난달부터 백화점이나 할인점 매출이 평균 10에서 14% 가량 증가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번 10월 초부터 단행한 뭐 코리아 그랜드 세일부터 뭐 개별 소비세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 효과가 맞물리면서 소비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고용도 양호하고 물가 상승률은 이제 저유가로 인해서 낮은 수준이다라는 건데요. 다만 단서는 달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국민경제종합 회의에서도 나왔었던 얘기인데 G2 리스크입니다. 중국의 경기도나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외 위험은 여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주영한 기획재정부 1차관이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 전후로 해서 소비의 벽세가 뚜렷하고 그리고 이제 어제는 국제통화기금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는데 실제로는 이보다는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이 얘기는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내수회복 조치 그리고 뭐 추경도 단행했고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지금 정부가 나홀로 3.1% 성장률 전망 고수하고 있는데 네. 이에 대한 미련, 3% 성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코리아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도 연말까지 행사를 또 매년 정례화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국제통화기금 IMF는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추지 않았습니까? 국제통화기금이 전 세계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왜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추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바로 이 신흥국 불안인데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3.1% 기존에 제시했는데 2.7%로 낮췄는데요. 1년 전에 IMF가 우리나라는 올해 한 4% 성장을 점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3차례 조정을 했는데 이제 2%대로 주저앉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기대치 3.1%나 한국은행의 전망치 2.8%보다도 훨씬 이제 낮다는 겁니다. 네. 이 IMF 성장률 전망치 낮춘 이유는 일단 선진국도 경기 회복이 미약하고 또 신흥개도국도 경기 둔화가 심화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 국내 소비 모두 감소해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건데요. 때문에 이제 선진국에 대해서는 이 양적 완화, 통화 완화 정책 계속해서 지속하라라고 권고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금리 인상은 좀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흥국,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의 경우에는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과 함께 이 리스크 요인 해소를 어떻게 할 건지, 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거 나타났을 경우 위험 요인을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신속한 구조 개혁 역시 중요하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기관이나 연구소별로 성장률을 계산해내는 공식이 다른 건 아니죠, 이 기자님? 그렇습니다. 각자 이제 물론 공식적인 국제 연구기관이나 예. 그리고 개별 연구소 간 보는 이제 자료, 기본 자료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면 생산과 소비와 그리고 물가, 투자, 이런 것을 주로 예. 보고서 이제 가감을 하는 겁니다. 예. 추정을 하는 거죠. 전망이라는 건 어차피 이 지금까지 나타났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예. 추측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기초 이 계산되는 팩터는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이렇게 추정치 말고 지나놓고 보니까 얼마 성장했다. 이것은 똑같은 룰에 똑같은 계산 공식에 따라서 내는 거죠. 그래야 맞습니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한국은행은 2.8%, IMF는 2.7%, 그리고 우리 정부 아마 재경부나 경제부처가 아닐까 싶은데 여기서는 3.1%란 말이에요. 예. 그럼 정부는 이 3자를 찍었다. 이것을 자꾸 이렇게 고집하고 싶고 희망하고 싶은 그렇게 읽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기자께서 보시기에는 정부의 희망사항대로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IMF나 한국은행의 전망치가 더 맞을 것 같습니까? 저는 한국은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IMF 전망치가 근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2% 성장으로 저성장했다라고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네. 한 나라의 가장이 지난해보다 경제가 더 어려워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고요. 예. 그리고 이 성장률이라는 건 내년도 예산을 짤 때도 근거가 됩니다. 아하,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년 사실은 틀려왔습니다, 정부는. 네. 성장률을 높게 제시하고 실제 성장률은 그보다 밑돌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좀 신뢰성이 떨어진 면도 있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정부조차 만일 2% 중반대로 내려버린다면 네. 국민들의 소비는 더 위축됩니다. 앞으로 정부조차도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걸 인정하는데 이거 누가 과연 마음 놓고 돈을 쓰겠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알고 있으면서도 네. 경기가 이제 자기가 예상했던 바대로 가지 않고 꺾일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또 이 선뜻 이제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배경도 있습니다. 경제 주체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일부러 조금 3자를 희망적으로 고집하는 그런 면도 있군요. 네. 자, 부자들이 지난해 증여한 재산이 무려 18조 원을 초과한다고요?
부자들이 제일로 싫어하는 게 사실 세금 폭탄이거든요. 증여세,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계속해서 경기 좋지 않았죠.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부자들 자녀, 손자들한테 증여가 4조 원 늘어서요. 전체 이제 오늘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증여세 신고액이 18조 2천억 원인데요. 1년 전보다 4조 원 늘었습니다. 28% 증가했다는 건데 이게 2012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제 경기 안 좋은데 부자들은 자녀나 손자들한테 돈을 이제 굉장히 많이 물려주려고 하느냐? 왜냐하면 이 물려주는 증여하는 방식이 이게 현금도 있지만 부동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가 같은 경우에는 자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 증여해야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제 증여 재산가액이 50억 원 이상, 그러니까 뭐 강남에서 어지간한 건물 한 채 이상인 자산가들의 증여가 1년 전보다 대폭 늘어났다는 거고요. 그리고 증여받은 사람들 도대체 나이는 어떻게 될까를 봤더니 한 8만 8천여 명이 증여를 받았는데 40대가 26%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50대, 30대가 그 뒤를 이어서,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한 60대, 70대인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이제 이 증여한 게 가장 많았고, 성별로 보면 역시 여성보다는 남성이 5만 6천여 명, 여성은 3만 1천여 명으로 이제 좀 남성의 이제 증여한 재산이 좀 많아지고 있다는 거 보면 아직까지도 남전 여비 좀 남자한테 상속을 좀 많이 하고 이제 딸한테 상속을 좀 적게 하는 풍속이 남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사권 뭐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자, 오늘부터 신형 스마트폰 구입하면 종전보다 할인이 더 커진다고요? 그렇습니다. SK텔레콤이 일주일 동안 지금 영업 정지가 돼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신규 가입자를 받지 못해 왔었는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오늘부터 이 가을 스마트폰 대전이 뭐 거의 시작이 됐는데요. 거기에다 이제 신제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이 최고급 사양의 스마트폰을 내놨습니다. LG V10이라는 이 신모델을 내놨는데 이게 이통 3사를 통해서 오늘부터 출시가 됐는데 가격대가 이 최고 사양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출고 가격이 한 79만 원 정도를 이제 책정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나왔던 최고급 스마트폰에 비해서 10만 원 이상 쌉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도 괜히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기존에 내놨던 이 갤럭시 S6 그리고 갤럭시 S6 엣지의 가격을 일제히 내린 겁니다. 또 여기에다가 이제 조만간입니다. 지금 그 아이폰 6X와 아이폰 6X 플러스가 이제 지금 나와서 팔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2차, 3차 이제 출시국으로 이제 분류가 될 것 같아서 아직은 나오고 있지만 조만간 합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고급형 스마트폰 시장이 풀리면 기존에 갖고 있던 구형 단말기 폰은 굉장히 많이 내려가고요. 재고 처리 차원에서 그러면 제조사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도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보조금을 많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통사 간 한층은 좀 경쟁은 뜨거워질 것으로 보이고 소비자들은 신형 스마트폰을 조금 좀 저렴하게 가격을 좀 비교해가면서 고를 수 있는 시기가 된 겁니다. 제일 싸게 살려면 죽기 직전에 사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애플은 한국을 은근히 뭐 경시 또는 경원하는 겁니까? 아이폰 새 모델이 나올 때마다 뭐 우리의 IT 수준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 익숙함, 그다음에 보급률 이런 걸 따지면 우리는 상당히 세계적으로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꼭 2차 내지는 3차 판매국 그룹에 넣더라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애플의 전략은 계속해서 하이엔드 제품을 내놓죠. 근데 우리나라가 분명히 세계 IT 흐름의 어떤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테스트 베드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이 가장 시장 점유하기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아하. 삼성과 LG가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강국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애플은 신형 제품에 대한 어떤 애플바를 형성할 정도로 애플 제품을 나오길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고 걔들성에 이제 그 애플의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안드로이드 기반의 이제 스마트폰 이용자들 때문에 갈아타려는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수요가 더 많은 이제 중국 거기에다가 하이엔드면서 이제 금색깔을 좋아하는 거기에 맞춰서 이제 특화된 제품을 계속 이제 내놓는 그러니까 시장성을 보고 한마디로 중국 들어갈 거냐 일본 들어갈 거냐 한국 들어갈 거냐 순서는 정해졌다는 겁니다. 중국, 일본, 한국.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출시국에서 뒤로 밀리고 있는 겁니다. 아하, 저는 또 삼성이 미워서 아이폰이 일부러 뺀 줄 알았더니 다 저 정교하게 계산 속 주판 다 때려보더니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좀 오늘 기네요. 목이 좀 아프실까 싶은데 내년 12월부터 모든 담뱃값의 흡연 폐해 알리는 경고 그림 부착. 우리가 조금 늦은 편이죠. 다른 나라 이미 하고 있는데. 네. 전 세계 한 77개국에서 이제 담배값에 굉장히 위험한, 담배 피면 굉장히 얼굴이 이제 흉악하게 변하는 경고 그림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네. 뭐 죽는다라는 표현까지 이제 서슴지 않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사실 업체들의 로비 때문에 이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복지부가 내년 12월부터 담배갑 앞면, 뒷면에 흡연 경고 그림 표시를 의무화하겠다. 이런 내용의 이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겁니다. 이 개정안을 보면 일단 이 담배갑 앞면, 뒷면에 면적이 각각 30% 넘게 그림을 표시해야 하고요. 또 진열도 이제 잘 보이도록 포장지 상단에 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규정은 모든 형태의 담배 제품에는 적용이 되지만 다만 이제 최근에 많이 팔리고 있는 뭐 전자담배며 씹는 담배 이런 경우에는 위해성에 맞춰서 별도로 그림이나 문구를 결정하도록 고시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제 경고 그림은 이제 1년 6개월마다 교체가 되지만 첫 흡연 공고는 아마 내년 한 6월 정도에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입니다. 네. 이거 시각적으로 확 자극을 주면 아무래도 담뱃갑에 손이 갈라다 멈칫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야죠. 우리 이 기자도 담배 안 아니요, 태우시죠? 저는 목이 별로 좋은 상태가 네. 잘 알겠습니다. 요즘 뭐 주변에서 확실히 많이 끊고 있긴 하더군요. 네, 경제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한국경제TV의 이인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유,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치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다워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4차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죠.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네?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니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 조선일보가 일제에 벌이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서 내 학도병으로 지원했다가 죽을 뻔했다우. 6.25 때 조선일보가 국군이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해서 넋놓고 있었죠. 근데 밤새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시키고 후퇴할 때는 남편을 잡아갔어요. 진작 피난할걸. 조선일보에서 외환 위기는 없다며 설레발 떨었는데 그걸 바보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TV조선에서 황선 신은미가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폭탄을 던졌어요. TV조선이 거짓 보도를 한 건데. 이런 조선일보가 여전히 신문시장 1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족벌신문, 수구 기득권 세력의 대변 매체에 집중된 언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운동. 이게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조합원이 아니신가요? 서둘러 가입해주세요. 조합원이신데 조합비를 아직 못 내고 계신가요? 서둘러 자동납부 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TV의 모든 기사, 조간브리핑 등 국민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네, 5시 38분 들어왔습니다. 게시판 좀 잠깐 보고 넘어가죠. 508님께서는 안철수 의원은 지난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도 뜨뜻미지근하고 찝찝하게 행동해서 단일화 효과 많이 좀 까먹지 않았나. 정치권에 들어가서도 지지자들을 한 번도 속 시원하게 해주지를 못하네. 우리가 안철수 의원을 너무 과대평가했던 건 아닌지. 네, 한국 정치사 중에서도 2000년대 초반을 기술하게 되면 아주 논쟁적인 대목이 이거겠죠. 네. 왜 이렇게 느끼시는지, 이런 걸 쓰셨는지 충분히 그 심정은 헤아려집니다. 과대평가 여부는 아직 뭐 말을 함부로 하긴 좀 그렇겠지만 그냥 속 시원하게 해주지를 좀 못하네. 이 부분은 큰 이견들이 없지 않을까 싶고 50 넘으면 잘 안 바뀐다면서요.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 집안의 이종찬 그리고 이종걸 의원인가요? 근데 어떻게 해서 호랑이 집안에 강아지가 태어난 걸까요? 예, 남의 집안 얘기를 함부로 하기 좀 말하기 뭐합니다. 새겨서들 판단하시죠. 소리엘님, 이 모든 경제적 어려움이 노동개혁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네, 뭐 이거 말고도 금융개혁이다 이런 거 많이 얘기하고는 있는데 노동개혁, 해고의 유연성, 취업규칙 완화 이런 것들을 아주 밀어붙였고 지금 거의 뭐 한 80% 전 8분 능선에는 왔어요. 국회에서 입법 과정이 남았는데 선거하고 맞물려서 이게 제대로 잘 심의가 될지 밀어붙일 확률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연내. 더군다나 예산안하고 결부시키는 이른바 야당의 오랜 전통적인 투쟁수단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임금 삭감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서로 일자리 유지하고 늘리기 이쪽으로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노동자들의 저항도 확실히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결국 노사정을 만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조금 있다가도 한정혜 의원하고 뭐 비슷한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한데 그것도 함께 참고로 얘기를 해보죠. 제가 아까 지금 들리는 상황이 어떠신지들을 여쭤봤는데 지금은 괜찮다고 하는 게 대부분이군요. 예, 왜 일정치 않은 이유가 정말 뭘까요? 기술적 문제점. 자, 이재향님, 안철수 의원의 부산 출마에 대한 알찍 여론조사 결과. 알찍이 뭔가요? 알찍. 아무튼 부산 출마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38.8%, 한 39로 봐주죠. 현재의 노원병에 재출마해라 33.1%, 약 5.7%포인트 차이 나네요. 6%포인트. 아마 이 조사의 플러스 마이너스 허용오차를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 3 내지 3.5라고 치면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의 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 생각은 어디로 가라라고 한 군데로 정해서 말하기는 좀 힘들지만 부산 출마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조금 많군요.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28.1%였습니다. 알찍 여론조사 결과요. 제가 이 약어를 몰라서 미안합니다. 달구지님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철수야, 영희야, 바둑이 뭐 그거 인용해가지고 한 말씀 주셨고요. 네, 진짜 인터뷰 넘어가겠습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네, 노동 관련 정책들이 많이 변하고 있거나 큰 변화가 올 조짐이 뚜렷합니다. 2천만 명이 노동자입니다. 그중에 노조의 보호를 받고 있는 노동자들은 불과 150만 명, 200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1,700만, 1,800만가량의 노동자들은 별다른 법의 보호 울타리에 있지 못하고 아시다시피 우리의 사회 안전망은 대단히 취약한 수준입니다. 선거구 획정이다 뭐다 대단히 중요하지만 일단 안정적 삶을 영위하는 것, 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혜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정혜입니다. 네,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아주 분투하시는 모습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은 어제 연결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조금 인터뷰 시간이 서로 맞지 않아서 실직자에게 주는 실업급여의 액수와 지급기간 일단 늘어났죠? 네네. 네, 어떻게 변화가 생긴 거죠? 지금 현재 있는 고용보험료에서 조금씩 아마 더 내야 될 상황은 발생이 되었는데요. 네네. 지금에 비해서는 지급기간을 최소 90일, 최대 240일인 지급기간을 한 달씩 늘린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 120일, 최대 270일로 늘리고 지급 수준은 실직 전에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겠지만 그만큼 노사의 부담도 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 그러겠죠. 그렇습니다. 노사가 반반씩 더 내는 거니까요. 네네. 10%포인트, 지급액을 10%포인트 늘린다는 것은 말하자면 100만 원 주던 거 110만 원 주겠다는 건데. 네. 그러면 노사 부담을 조금씩 높이면서까지 실업급여를 올리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제도가 실직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취업자 전체가 다 적용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는 취업자 중에서 절반도 안 되는 46.3% 정도만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의무 가입 대상자도 임금 근로자 전부가 다 아마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가입이 되어 있는 분이 75% 정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전히 실업급여 제도 자체가 아직은 갈 길이 먼 조금 취약한 상황이다라고 보는데 외국에 비하면 지급 기간이나 지급 수준이 매우 낮아서 학계나 또는 전문가 노동계에서도 지속적으로 급여 수준 좀 올리고 또한 지급 기간도 늘리자라고 요구를 해왔고요. 이것을 정부도 인정을 했고 이제는 좀 아닌 게 아니라 OECD 최하위 수준인 소득 대체율을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공감되는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적어도 현실을 반영한 필요한 조치라고 여겨지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실업급여를 올려주려면 정부 돈 보따리도 좀 늘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은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게 700억 원으로 책정해뒀어요. 그러면 이거 앞뒤가 잘 안 맞는, 계산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계산이 안 맞죠. 이제 필요한 돈은 더 많아지는데 정부는 지원하는 것을 동결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족분? 그렇죠. 이게 결국은 실직에 드는 비용 실업급여니까 그냥 노사간에 알아서 해라. 노동자 니네가 내서 적금 들어놨다가 그거 찾아가라는 건데 지속적으로 정부에다가 이 점을 문제 제기를 하고 재정 지원을 촉구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실업급여만 사실은 그러면 노사가 더 내서 예를 들어 실직을 당했을 때 해당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받아가는 구조일 것 같으면 노사가 내는 것만 가지고 해라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봐지는데 실제로는 지금 이 실업급여에서 굉장히 많은 액수가
전후 휴가급여하고 네. 육아휴직급여 같은 모성보호급여가 포함이 되어서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국가의 사무인데도 불구하고 실업급여에서 이 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직에 들어가는 비용의 안전율을 지금 맞추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상 되어 있으니까 노동부가 좀 기재부 눈치 좀 보지 말고 제 목소리를 좀 내고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하고 예. 기재부에도 좀 지금 최경환 부총리께서는 너무 경제만 하셔서 그런지 좀 이 사회 통합적으로 기재부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마인드가 좀 있으시다라고 하면 예. 조금 이해가 충분하실 텐데 그렇지 예. 못해서 아마 예산 편성할 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거기다가 더하기 고용보험 사업이 굉장히 많이 다양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반 회계 전입액을 증액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필요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 정부가 못 쫓아오고 있네요. 네. 이게 기재부, 경제기획원 시절부터 기재부가 제일 세가지고, 그러니까 재무부 그 전통인 거죠. 글쎄 말이에요. 여타 경제부처들이 그 앞에 가면은 국민들이 볼 땐 다 동급인데 아무래도 좀 쫄죠. 거기 큰 집 정부도 눈치를 눈치를 보느라고. 보는 거죠, 부처들이. 근데 옛날에 최경환 부총리가 한국경제신문에서 논설위원하고 그럴 때는 우리 지금 한 의원님 말씀처럼 사회 통합적인 차원에서 글도 막 쓰고 그랬었거든요. 그랬었나요? 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자리에 따라서 바뀌나 봐요. 글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지금 고용보험기금에 출산 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같은 모성보호급여가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원래는 이걸 고용보험기금이 부담할 몫은 아니지 않나요? 이건 여성가족부나 복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아주 큰 사실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요, 지금 700억 원으로 딱 네. 묶어놔서 돈 쓸 때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갈라주면 어떻게 네. 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애초에 2001년도에 출산이나 육아 이런 것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 일반 회계와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사용해서 이것을 하도록 하자라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일반 회계나 건강보험의 재정이 좀 열악하니 고용보험 기금이 조금 나으니 그러니까 우선이었습니다. 우선 네. 고용보험 기금에서 갖다 쓰고. 지급하는 것으로 했었죠. 그게 2001년도였었고요. 그래서 2001년도 당시 6월 달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해당 조항을 처리하면서 부대 의결로 동시에 관련 비용의 50% 상당을 일반 회계 예산에서 반영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도 같이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 휴가급여라든지 육아휴직급여로 나가는 돈이 500억이면 250억 정도는 1000억이면 500억 정도는 일반 회계 비용으로 처리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결의안이었던 것이죠. 네. 그런데 그게 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일 가만히 보면 네. 우선 급하니까 여기서 한번 하자. 그거가 굳어지는 확률이 99%고요. 그렇습니다. 그거 나중에 바로 잡는데 아주 애먹거든요. 전리에 운운해가면서. 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차라리 건강보험기금은 건보는 거기 흑자를 내고 있어요. 형편들이 어려워지면 그렇습니다. 병원 잘 안 가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당시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좋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고용보험 기금에다가 이렇게 얹은 것이었는데 지금은 이번에 뭐 담배값도 올리면서 여러 가지로 재원이 좀 마련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런 재원들을 좀 건강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의원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논의가 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쥐고 이렇게 배분을 하는 기획재정부에서 큰 틀에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아무리 상임위에서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획재정부가 딱 버티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해당 상임위가 소속돼 있는 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가 반대하면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그런 말씀 한 20년째 계속 듣고 있는 건데, 물론 우리나라 행정부, 말만 삼권 분립이지, 행정부가 한 80%쯤 되고, 국회가 한 12~13%, 그리고 사법부가 한 7~8%나 그래서 우리가 될까? 제왕적 대통령 제도라고 하죠. 네,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런 건 좀 직을 걸고 세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냥 기재부가 꼼짝도 안 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이거 할 수가 없네, 이러시면, 물론 현실적 한계는 이해는 합니다만 그럼 국민들은 뭘 보란 얘기겠어요. 기획재정부는 제가 이제 예결위 때도 이것을 문제를 삼았었고요. 했었는데 그때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결과가 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공무원들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실은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하겠다고 하고도 안 하는 것도 많습니다. 검토뿐 아니라.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하니까 밀어붙일 땐 세게 밀어붙이세요, 좀. 자. 알겠습니다. 더 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나 여쭤볼게요. 네. 지금 뭐 임금 피크제 뭐 이제 노사정 합의안도 나오고 했는데. 네. 아버지, 늙은 노동자인 아버지 세대의 월급을 쪼개서 깎아가지고 그 돈으로 아들, 딸을 취업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돈을 확실히 쓰고 있는지도 잘 추적이나 전수조사가 불가능할 뿐더러. 네. 그렇게 하면은 결국 그 집안 전체의 소득으로 보면 그게 그거거든요. 네. 다 돈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돈 월급이 한 2천만원, 2,500만원 줄고, 놀고 있던 아들이 취직한 건 좋은데 연봉 한 3천만원쯤 받는다. 그럼 이제 한 4,500만원 늘어나는 꼴인데, 그거보다는 지금이라도 차라리 임금 삭감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가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잡 쉐어링, 정부의 이 실업대책 물꼬를 이렇게 확 대선회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한의원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건 뭐 저희가 근로기준법도 발의를 했고요. 네. 근로시간 단축. 그러니까 그 어떤 효과보다도 근로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장 효과가 네. 흔히 말하는 우리가 뭐 약발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거의 즉효약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고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실은 방법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뭐 아나운서께서도 지금 이거 하고 계시지만 임금 피크 하신다 그래가지고 한 명을 더 채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네. 그 자리에서 그 업무를 하면서 임금이 깎이는 것밖에 아닌 거거든요. 네. 그것보다는 노동 시간을 줄여서 10시간 근무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8시간만 근무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한 명의 일자리가 나와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제가 또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법안을 이미 2012년에 내서 지금 환노위에서 지금 4년째 그거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번 정기국회에서만큼은 그게 좀 처리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동의하고 독일 같은 데서도 이미 입증이 된 건데 임금 삭감이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잡 쉐어링이 효과적이고 확실하다는 건데 우리는 지금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그걸 모를 리는 없을 텐데 왜 이거를 계속 강행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번에 정부에서 강행하려고 하는 법안 한 5가지가 있죠. 그 중에 이제 노동시간 단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노사정 간에 일정 부분 합의를 한 것도 있습니다만 세부에서는 조금 더 다르긴 하고요. 이것들이 가만히 보면은 2014년에 정경련에서 규제 완화 내지는 노동과 관련된 유연화 차원에서 네. 정부에다가 박근혜 대통령께 요구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만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그 생각들을 좀 정부 관계자들한테 주입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반영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게밖에 보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중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이중 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 구조를 더 고착화시키거나 네. 그게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서 나락으로 같이 떨어지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큰 방식이 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임금 피크 같은 경우에도 이미 2013년 4월달 그 당시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 처리할 때 제가 그 당시 한노위 법안소위 위원이었는데 임금 피크 의무화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다들 얘기가 사업장마다 이건 특성이 있고 특성이 다르고 임금 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임금 피크를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네. 사업장 특성에 맞게 진행되도록 하고 네.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금 체계의 개편과 관련된 컨설팅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었죠. 짧게 여쭙겠습니다. 다르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짧게 여쭙겠습니다. 관련해서. 네. 국회나 야당은 그와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을 선회시킬 힘이 없습니까? 의지가 없습니까? 임금 피크가 법제화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국회와 야당이 입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임금 피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는 있는 것이죠. 네. 임금 피크 강제화. 예를 들어서 노동계가 원하지 않는데 임금 피크를 강요를 하게 되는 경우엔 그거는 법상으로 가게 되면은 사업주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강제로 임금을 삭감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도 어떻게든지 합의를 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그 합의라고 하는 과정을 조금 내실 있게 해서 노동자들에게 아주 그 손해가 가지 않고 노동시간을 줄임으로써 오히려 노동시간을 줄이게 되면은 자동 임금이 그럼요. 삭감이 되는데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일자리를 좀 창출을 하고 노동자들도 좀 제대로 된 휴식 시간을 찾아서 또 오히려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끔 그렇게 선순환하는 구조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행을 하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답변 청취자들에 대한 약속이라고 듣고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연합의 한정혜 의원이었습니다. 이강윤의 오늘이 10월 8일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내일 국경일이지만 생방송으로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